반갑습니다. 당신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드리는 어르신의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평가할 때 딱 오직 하나만 봤습니다. 그 사람이 무례함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만 보면 그 사람의 진짜 그릇이 다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쇼펜하우어가 왜 하필이면 수백 가지 인간의 성품 중에서 무례함에 대한 반응을 가장 먼저 꼽았을까요? 그건 바로 무례함을 당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사람의 본성이 가장 날 것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웃을 때, 칭찬받을 때는 누구나 점잖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남에게 면박을 당했을 때 그 찰나에 나오는 반응, 그것이 연기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진짜 내면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 무례한 사람들에게 시달렸습니다. 같은 시대의 철학자 헤겔은 쇼펜하우어를 공개적으로 무시했고 대학 강의실에 학생이 한 명도 오지 않는 치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 한 번도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펜을 들었고 조용히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억 명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 별것 아닌 듯 툭 던진 한마디에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뒤척임에 잠을 설친 적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때 그렇게 말할걸. 왜 가만히 있었을까? 이런 후회가 머릿속을 빙빙 돌면서 정작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은 코를 골며 잘 자고 있었겠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남이 던진 말 한마디에 내 하루가 통째로 망가지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연구하고 실천했던 화 한 번 내지 않고도 무례한 사람의 입을 딱 다물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웃으며 던진 질문 하나에 무례한 사람이 스스로 무너지는 법. 누군가 웃는 얼굴로 교묘하게 기분 나쁜 말을 건네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은 참거나 못 들은 척 넘기거나 집에 와서 혼자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아시면 그 자리에서 단 한마디로 상대방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김영자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래된 동창 모임에 나갑니다. 학창 시절부터 30년 넘게 함께한 벗들이니 서로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유독 한 명, 남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농담인 척 가시돋친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임 자리에 들어서는 김영자 씨를 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영자야, 너는 집에서 편하게 쉬기만 하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푹 꺼졌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늙고 못생겨졌다는 뜻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김영자 씨였다면 억지로 헤헤 웃으면서 아이 무슨 소리야 하고 넘겼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밤새 그 말을 곱씹으며 속이 쓰렸겠죠. 하지만 그날 김영자 씨는 달랐습니다. 웃음기를 거두고 눈을 또렷이 맞추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잠깐만, 지금 나한테 얼굴이 푹 꺼졌다고 했지? 그 말 정확히 어떤 뜻으로 한 건지 한번 설명해 줄래?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킥킥거리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작 그 말을 꺼낸 친구는 눈동자가 흔들리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아니 그냥 농담이지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더 이상 김영자 씨가 아니라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그 친구에게로 쏠려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 친구는 슬그머니 화제를 돌리며 더 이상 김영자 씨에게 그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화를 내지도 따지지도 않았는데 상대가 스스로 쭈그러든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진이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공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방어하는 대신에 그 말의 의미를 질문으로 되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공격을 던진 사람의 뇌에서 순간적으로
인지적 과부하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격을 했는데 상대가 맞아주질 않으니까 뇌가 당황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스스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공격섬이 순식간에 힘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문의 힘입니다. 무례한 말은 날아오는 화살과 같습니다. 그 화살을 가슴으로 받아내면 내가 피를 흘립니다. 같은 화살을 쏘아 되갚으면 서로 피투성이가 됩니다. 하지만 화살이 날아오는 순간 고개를 갸웃하며 왜 이걸 나한테 쏘신 건가요?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화살은 허공에서 맥없이 떨어지고 활을 쏜 사람만 멋쩍게 서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대방의 악의에 반응하지 말고 그 악의가 스스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무례한 사람은 상대가 상처받거나 분노하는 모습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런데 상처도 분노도 보여주지 않고 도리어 차분한 질문을 던지면 무례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던진 말에 추악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무너지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무례함 앞에서 입술을 깨물고 참아오셨습니다. 그 상처받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던 여린 마음, 참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삼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 말 무슨 뜻이야? 하고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마음에 가장 우아하고 튼튼한 울타리를 세워줄 것입니다. 두 번째, 3초의 서늘한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무서운 이유. 세상에는 말로 제압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목조목 따져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반박해도 자기 말이 곧 법인 것처럼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 사람. 이런 부류에게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이정호 씨는 얼마 전 택시를 탔다가 뜻밖의 봉변을 당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기사가 라디오 뉴스를 틀어놓고 정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정호 씨에게 대놓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손님은 어디 찍으셨어요? 아, 설마 그쪽은 아니시죠? 이정호 씨가 대답을 피하자 기사는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요즘 나라 꼴이 왜 이 모양인지 어르신들이 판단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대놓고 반말에 나이 든 사람 전체를 싸잡아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하고 목소리가 높아졌을 겁니다. 기사도 아마 그런 반응을 기대했을 겁니다. 승객이 흥분하면 더 기세로 올려 말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겠죠. 하지만 이정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룸미러에 비치는 기사의 눈을 조용히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서늘하고 고요한 눈빛으로 하나, 둘, 셋. 딱 3초였습니다. 기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러더니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는 라디오 볼륨을 슬그머니 줄이며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택시 안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정우 씨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마디 말도 한 번의 역정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3초 동안 침묵하며 쳐다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기사는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입을 스스로 닫아버린 걸까요? 스탠퍼드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팀에서 이에 대한 답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연구팀은 갈등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사람과 3초 이상 침묵을 유지하며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는 사람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침묵을 유지한 쪽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침묵을 견디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을 쏟아냈는데 상대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만 있으면 뇌는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하는 불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일찍이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하찮은 말에 대답을 해주는 것 자체가 그 말에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다. 무례한 말에 대꾸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하찮은 말을 대답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격상시켜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당신의 말은 내가 반응해줄 가치조차 없다 는 메시지를 단 한마디도 없이 전달하는 가장 고급스러운 의사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눈빛입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못 들은 척 침묵하는 것과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요히 침묵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고개를 숙이면 굴복이 되지만 눈을 맞추면 지배가 됩니다. 감정을 섞지 않은 고요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상대는 자기가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보다 나은 말이 있을 때만 입을 열어라. 세상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함부로 말을 뱉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헛소리에 일일이 대답해줄 의무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때로는 꾹 다문 입술 하나가 100마디 반박보다 강합니다. 말 없이, 그러나 흔들림 없이 자신의 존엄을 지켜내는 당신의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말솜씨보다 단단하고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 상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는 방음벽 화법.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남 사이에서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피부치라는 이유 하나로 거리낌 없이 내뱉는 사람.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오래 알았으니까. 이런 핑계주에 숨어 내 삶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훈수를 두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60대 후반의 박현숙 씨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과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였습니다. 명절마다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누이는 어김없이 박현숙 씨의 살림살이를 들쑤시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조카들하고는 왜 그렇게 적게 보내? 요즘 세상에 그래가지고 되겠어? 노후 자금은 좀 모아뒀어? 우리 오빠 퇴직금 그거 가지고 둘이 어떻게 사려고 그래? 한두 번이면 흘려 넘기겠는데 만날 때마다 같은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박현숙 씨는 속으로 우라가 치밀어도 시어머니 얼굴을 봐서 남편 체면을 봐서 늘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면 참을수록 오히려 시누이의 간섭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추석날 시누이가 또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주 교육 문제까지 끌어들이며 온 친척 앞에서 대놓고 한심하다는 투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박현숙 씨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 집 살림은 제가 알아서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시누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 고분고분하기만 하던 박현숙 씨에게서 처음으로 선명한 경계선이 그어진 겁니다. 그 뒤로 시누이는 확연히 말을 가려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일대학교 감정심리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던지는 비난이나 지적을 들을 때 그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사람만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상대의 말을 주관적 의견으로 분리하는 훈련을 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경계선 긋기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상대의 말을 내 안으로 들이지 않는 겁니다. 모래한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꼬인 속내에서 나온 배설물일 뿐이에요. 그 배설물을 내 마음속 거실 한가운데 가져다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그쪽 생각이고요. 하고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치면 그만입니다. 내 집 안까지 들여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평가에 지나치게 가치를 두는 것은 인간의 가장 흔하고도 어리석은 약점이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같은 맥락의 통찰을 남겼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타인의 행동 그 자체가 아니다. 그 행동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남이 던진 오물을 굳이 내 주머니에 담아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향기롭고 아름다운 것들만 담기에도 모자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니까요. 네 번째, 이유를 덧붙이지 않는 짧은 거절이 관계를 살린다. 은퇴 이후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강도 중요하고 외로움도 조심해야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의 무리한 부탁입니다. 돈을 빌려달라. 사업에 투자하라. 보증은 서달라. 이런 부탁이 한두 번씩 슬금슬금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인생의 황혼기에 뼈아픈 대가를 치르는 분들이 놀랍도록 많습니다. 60대 초반의 정민우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아내와 둘이 검소하게 살면 걱정 없을 정도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0년 넘게 알고 지낸 후배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목돈이 필요하다. 석 달만 빌려주면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 형님만 믿는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매달렸습니다. 정민우 씨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절이라는 걸 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곧바로 안 돼!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돈이 좀 묶여 있어서 상황이 안 좋거든. 진짜 미안한데 이유를 댄 겁니다. 그러자 후배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형님, 묶여 있는 거 다 안 풀려도 돼요? 있는 것만이라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절반만이라도요. 정민우 씨가 다시 변명을 늘어놓자 후배는 거기서도 또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결국 정민우 씨는 본의 아니게 꽤 큰 돈을 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같은 후배에게 똑같은 부탁을 받은 다른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돈 거래는 안 하기로 원칙을 정해놨어. 끝이었습니다. 이유도 변명도 사정 설명도 없었습니다. 후배는 더 이상 물고 늘어지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행동경제학 연구진이 거절의 방식과 설득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거절할 때 이유를 길게 설명할수록 상대방은 그것을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변명 속에서 빈틈을 찾아 다시 파고들 구멍을 만드는 거죠. 반면 이유를 생략하고 결론만 짧고 또렷하게 전달했을 때 상대방의 포기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운이다. 내 안위를 지키기 위한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유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다. 거절이 어려운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착하고 따뜻한 심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먼저 지키는 건강한 거절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가 먼저 돌볼 줄 아는 당신의 그 용기를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례한 사람 앞에서 내 품격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우아하게 제압하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으로 되돌려주기, 세초의 침묵, 감정의 방음벽 치기, 그리고 짧은 거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해왔던 어떤 행동들이 오히려 무례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내 속만 썩이고 결국에는 내 인생까지 갉아먹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던 바로 그 행동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앞에서 배운 4가지가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5번째, 억울할수록 입을 다물어야 하는 충격적인 이유. 오해를 받는 것. 세상에 이것보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또 있을까요? 분명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 전해졌는지 나에 대한 헛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당장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사실은 이렇다고 외치고 싶어집니다. 60대 중반의 최정자 씨에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정자 씨는 아파트 봉사 모임에서 오래 활동해온 이웃들 사이에서 나름 신망이 두터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최정자 씨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몰래 일반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소문이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최정자 씨는 딸네 집에 가 있었고 아파트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최정자 씨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해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날 집에 없었어요. 딸네 집에 갔다 왔다고요?
절대 내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예요.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해명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최정자 씨의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수군거림이 더 커진 겁니다. 아니 글쎄, 저렇게까지 열을 올려서 해명을 하는 걸 보면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 아닐까? 결백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저렇게 난리야? 최정자 씨는 결국 우라가 치밀어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을 뿐인데 대래 의심만 키운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코넬 대학교 인지심리학 연구진이 바로 이 현상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의혹을 받았을 때 해명하는 사람의 말이 길어지고 감정적으로 호소할수록 듣는 사람은 오히려 의심을 키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간의 뇌는 장황한 설명을 불안과 거짓 회신호로 자동 해석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결백한 사람은 간결하고 담담할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편향이 작동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남에게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 나를 심판할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내가 해명에 힘을 쏟으면 쏟을수록 나를 모함한 사람의 거짓말에 무게감을 실어주는 꼴이 됩니다. 거짓말쟁이의 허튼 소리에 내가 왜 증명을 해야 합니까? 그럴 때는 짧게 딱 한마디면 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겁니다.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도 같은 맥락으로 조언했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설명하려 들지 마라. 변명은 언제나 유죄의 그림자를 달고 다닌다.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아 가슴이 찢어지듯 억울한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긴 해명 없이도 언제나 당신 곁에 묵묵히 서 있어 줄 것입니다. 알아볼 사람은 반드시 알아봅니다. 6번째, 똑같이 화를 내는 순간 상대의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층간소음, 주차 문제, 쓰레기 투기, 이웃과 사는 게 전쟁 같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면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지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나의 일상이 평온해질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강태식 씨는 오래전부터 윗집 소음에 시달려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도 쿵쿵거리는 발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관리사무소에 2-3번 민원을 넣었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직접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건 젊은 부부였습니다. 강태식 씨가 정중하게 소음 이야기를 꺼내자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아이가 있으면 좀 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유난스러운 거 아닌가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강태식 씨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유난이라고? 내가 몇 달을 참았는 줄 알아? 당신들이 사람 위에 사는 거야? 짐승 위에 사는 거야? 목소리가 커졌고 윗집 부부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고함이 오갔고 복도에 다른 이웃들까지 나와 구경을 했습니다. 결국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양쪽 다 진정하라고 했지만 주변의 시선은 이상하게도 강태식 씨에게 더 차가웠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른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다니. 원래 피해자는 강태식 씨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폭발한 순간 주변의 눈에는 오히려 강태식 씨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 비춰져 버린 겁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행동심리연구진이 이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분노는 바이러스처럼 전염되는 속성이 있어서 상대의 분노에 똑같은 분노로 대응하는 순간 뇌의 이성적인 판단 영역이 마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는 제3자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와 관계없이 가장 크게 화를 내는 사람을 문제의 원인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분노에 대해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내 이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행위다. 나의 분노는 상대에게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열쇠를 건네주는 것과 같다. 무례한 사람이 도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안의 괴물을 끌어내려는 겁니다. 상대가 진흙탕을 만들어 놓고 나를 끌어들이려 할 때 같이 뛰어들어 뒹구는 건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내가 화를 내고
통제력을 잇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상대방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질 목적으로 뜨거운 숯불을 맨손에 쥐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참지 못하고 욱하는 마음이 드는 건 당신의 인격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상대의 말에 깊이 상처받았고 그만큼 아팠기 때문입니다. 분노 뒤에 숨어 있는 건 언제나 상처입니다. 그 상처받은 마음을 먼저 다독이며 한 호흡 길게 쉬어가는 당신은 이미 누구보다 성숙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7번째, 억지 웃음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진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말 여러분도 자주 쓰시죠? 나이가 들수록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며느리가, 사위가, 혹은 오래된 친구가 은근히 기분 나쁜 말을 던져도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허허 웃어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참음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깊이 병들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70대 초반의 김순자 씨는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해도 괜찮아 괜찮아 하고 웃어 넘겼고 속이 상해도 티를 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김순자 씨를 성격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순자 씨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씨의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은근한 무례를 습관처럼 반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에 김순자 씨가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가져가면 어머니, 요즘 이런 건 잘 안 먹어요 하고 슬쩍 밀어내거나 손주를 안아주려 하면 아이가 낯을 가려서요 하며 살짝 피했습니다. 해놓고 무례한 건 아니었지만 그 미세한 밀어내기가 매번 김순자 씨의 가슴에 바늘로 찌르듯 작은 구멍을 냈습니다. 그래서 김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아서, 손주를 보기 위해서, 좋은 시어머니로 남고 싶어서. 하지만 돌아서면 가슴 한구석에 커다란 돌덩이가 올라앉은 것처럼 답답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웃는 것조차 지치기 시작한 겁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 억압된 감정과 신체 건강의 상관관계를 장기간에 걸쳐 추적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분노나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고 억지 웃음으로 무마하는 이른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률과 우울증 위험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감정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몸속 깊이 파고들어 독이 됩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타인에게 진실할 수 없다. 가짜 웃음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례한 상대방에게 이 사람한테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라는 허가증을 발급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불쾌한 상황에서 정색할 줄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온전히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온전한 전체의 사람이 되어라. 전체의 사람 안에는 분노할 줄 아는 건강한 그림자도 포함되어 있다. 평화를 지키겠다고 홀로 이를 악물고 참느라. 정작 당신의 여린 마음은 시퍼렇게 멍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남의 기분을 살피는 일보다 내 마음의 안위를 가장 먼저 챙기셔도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8번째, 끝난 일에 내 남은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어리석은 짓. 누군가에게 크게 당하거나 심한 무례함을 겪고 나면 그 억울함을 주체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한 번이면 될 이야기를 10번, 20번 반복합니다. 말을 할 때마다 치가 떨리고 속이 뒤집어지면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욕을 하지 않으면 내 속이 풀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60대 후반의 윤병철 씨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병철 씨는 30년 넘게 형제처럼 지내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결혼식에도 부모 장례에도 함께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공동 투자를 하자고 해서 믿고 돈을 맡겼다가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병철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친구 생각, 밥을 먹다가도 그 친구 생각, 산책을 나가서도 그 친구 생각, 만나는 사람마다 그 친구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공감해 주었습니다. 정말 나쁜 놈이다. 네가 얼마나 속상하겠니.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넘어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자 지인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이 생겼고, 모임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하나둘씩 늘었습니다. 결국 윤병철 씨를 배신한 건 그 한 명이었는데, 곁을 떠나간 건 나머지 전부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연구진이 이 행동에 대해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을 반복해서 입 밖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심리학 용어로 반추라고 부르는데, 이 반추 행동을 계속할수록 뇌는 그 사건을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새로 분비되고 삶의 만족도는 끝없이 곤두박질 칩니다. 상대는 진작에 내 인생에서 사라졌는데 내 입이 그 사람을 매번 다시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고통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가장 확실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뒤에서 무례한 사람의 욕을 하는 행위는 이미 내 인생 무대에서 퇴장시켜야 할 그 나쁜 사람을 멱살 잡고 다시 끌어와 주인공 자리에 앉혀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 귀중한 감정과 시간을 바칠 이유가 있습니까?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내가 더 행복하고 우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대한 지도자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풀려나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옥문을 나서면서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직도 감옥 안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미운 사람을 내 소중한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에 앞으로 남은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눈부시고 귀중합니다. 이제 그 무거운 감정의 짐을 훌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홀가분하고 가벼운 걸음으로 당신만을 위한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한 발짝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